요즘 마음 사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촬영 중에 마음당 심리상센터 운영하고 있는 심리 상담하는 신동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과학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저도 상담자로 일하고 있는 오송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녹음기를 안 켜가지고 인사말을 다시 녹음하고 있는데, 저는 한 달간 이제 어떻게 지는지 얘기해보면, 저는 이제 요즘 좀 건강 문제 때문에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달리기 하다가 다쳐가지고 좀 운동을 그 핑계로 쉬다가 이제 다시 좀 제대로 몸을 구축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헬스와 이제 러닝 이 두 가지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조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다룰 이 책들을 읽느라 또 참 고통스러우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 지덕체를 좀 겸비한다고 하는데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덕은 모르겠지만 지화체는 덕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약간 예민해지고.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바쁜 가운데 이게 사실은 두 책 다 만만한 책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느껴져가지고 쉽지 않았고, 조금 바쁜 가운데 좀 읽으려니까 저도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동빈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지적인 어떤 호기심 같은 것들이 저도 많은 편이라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한 달 동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고, 특히 달리기를 이제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월 한 달 동안 한 120km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140km를 목표로 좀 달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제 매달 마일리지를 목표로 늘려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가 가민 둘 다 쓰면서 시계에 그 앱에 이제 뜨잖아요, 기록이. 그래서 보면서 나도 좀 열심히 뛰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한번 5월은 한 60km 정도만 좀 가볍게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민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이 서로의 운동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 없이 이제 딱 저는 선생님만 이제 딱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책은 제가 이제 좀 고른 책인데, 저희가 뭔가 암묵적으로 서로 한 권씩 고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선생님도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좀 되게 고통스러운 책이었다. 맞아요. 저도 그렇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이라는 또 재밌는 책을 다뤘는데, 그 책이 이제 어떤 이 현대 사회에서 되게 억압이 많은, 그래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여기서 좀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과거를 다룬 이 책이잖아요. 1800년대 그때 사람들의 어떤 이 자유에 대해서 논한 책이 궁금했고, 그리고 일단은 또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얇고, 뭔가 제 기억에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이상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쉽게 가야겠다 하고 골랐는데, 이게 고전이 얇을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압축돼 있죠. 그래서 논리가 압축이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정말 무슨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조금 복잡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유튜브나 좀 클로드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일단 선생님은 좀 이 책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AI 없이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었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제 생각해봤더니 이 책의 어떤 시대 문화적인 분위기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이 어떤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생각이라는 게 그 시대 사회적인 거를 반영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사실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쏟았고, 그것 때문에 이 책이 이제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아마 읽어본 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이게 되게 고전인데 너무 지금 사회에서 전혀 어긋남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게 분명히 왕정 시대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일단 이 책이 대략 1850년 정도? 맞아요. 이제 영국을 배경으로 이제 적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가 이미 세계화가 어느 정도 돼서 되게 그런 유럽 전체나 막 미국의 사상까지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시대였고, 그래서 이미 그 알렉시드 토크빌이라는 그런 저자의, 미국 저자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도 이미 발간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존 스튜어트 밀 저자와 되게 친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에도 있다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좀 이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있는 그리고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있는 되게 현대를 여는 사회의 내용들이다. 그렇네요. 라는 배경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 할 수 있었구나. 그렇네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160년 전 책인데도 어쨌든 그 자본주의라는 어떤 접점이 현대 시대와도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접점이 있다 보니까 현대 시대에도 분명히 좀 통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제 내포하고 있는 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이런 사회 문화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더 쉽게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좀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듬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덤 스미스랑 또 이렇게 친밀한 사이였다는 게 전 처음 하는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논하는 말이 딱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좀 몸풀기 여담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도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우리가 약간 되게 너무 돈에 뭔가 미친 사람처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일종의 진짜 이 자유론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유론의 핵심 원리가 한 문장을 요약하면 나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자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이 어떤 핵심 원칙이 있는데 자유시장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어떤 통제나 어떤 강압 없이 그들의 그런 개인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오히려 제가 가장 효율적인 길을 만들어낸다. 이 책에서도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역시 이제 친구는 친구구나. 그렇네요. 사상이 많이 접점이 크네요. 그렇죠. 그 생각보다 애덤 스미스가 되게 좀 인본주의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누기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면 좋을 책이 애덤 스미스가 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초가 돼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은 이론까지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어떤 본질을 돈이라는 관점에서 되게 잘 통찰한 책이라고 들어서 이 책 다음으로 또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중요한 말씀했는데 이 책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포하는 중심 주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는 나의 사상이나 나의 행동을 그 누구도 제약을 가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주요 이제 논리이고 이 사람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꿈꾸는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그걸 좀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개별성이라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개별성과 독립성에 기반해서 한 사회가 다양성을 많이 갖게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것이 이제 더 나은 사회의 진보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나 현대적인 느낌이었고 사실은 이 책이 뭐 지금 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현대를 다루고 있는 정도의 느낌까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온 계기가 여기서 이제 정확한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관습적 폭정 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기존의 어떤 답습되고 있는 관습들이 한 개인의 행동을 억압한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정확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쾌적한 사회의 불쾌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 근데 그것이 왜 개별성을 침해하느냐 여기서 이제 죽은 도그마라는 또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도전받지 않는 어떤 현재 규칙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죽은 도그마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미 너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이게 자리 잡은 체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고민을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 처음 이 원리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뭐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유와 어떤 개별성을 존중받는 것이 어떤 인간의 권리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수결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을 안 하게 되고 그렇죠. 뭔가의 결과만 계속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혼자 생각해 본 것은
그 칼 포퍼라는 이제 논리실증주의 학자가 아마 아실 텐데 그 과학의 발전에서 되게 반증주의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반증주의라는 것은 이제 오히려 이런 반증 가능성이 있는 이론들이 더 좋은 이론이다. 어떤 체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반론을 가할 수 있는 논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저는 이런 자유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와,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이 미리 살았던 시대가 어쨌든 산업혁명도 발생하고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은 그 자유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이라고 할 만한 게 과학적인 어떤 검증, 뭐 이런 어떤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맹목적으로 이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어떤 반대 측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묵살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무리 타당하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후대에 가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맞았다는 것으로 밝혀질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어쨌든 모든 의견을 다 이제 살아남게 해서 그 각각의 의견들이 서로 이제 맞부딪히게 해가지고 더 과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나은 진리로 이제 일단은 수용을 한다. 잠정적인 진리죠. 확정된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좀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그런 해겔의 정반합, 뭐 이제 원래 기존 이론과 그 반하는 이론이 서로 이제 계속 갈등을 하면서 나중에 합이라는 더 완성된, 수정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제 생물에서도 종 다양성이 결국에는 그래서 이때도 다윈의 또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런 어떤 되게 문화, 과학, 사상적인 것들이 되게 욕망로처럼 맞아요. 섞이고 있는 시대여서 되게 그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것보다 흥미롭기도 했던 맞아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독교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아까 동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어떤 교리가 처음에 태동할 당시에 그 교리는 살아있는 교리로서 굉장히 생생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거였지만은 후대에 이를수록 그것들이 그냥 뭐 옆집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도 믿는다 이런 느낌으로 관습적으로 돼버리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죽은 도구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죽은 도구마는 사회의 해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도구마에 안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계속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전이었다면 사실 그것이 어떤 사탄이나 약간 이단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생각이나 그쵸. 어떤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시기 얼마 되기 전이 이제 사실은 딱 그런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였잖아요. 그런 구기독교에 반해서 새로운 개신교가 등장을 하는 계기도 되었는데 그런 어떤 동력을 얻어서 이제 쭉쭉 뭔가 사상이 발전하는 또 그런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 시대적인 흐름이 없었다면 미래 사상이 이렇게까지 후대에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그 칼뱅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좀 몰라서 찾아봤는데 구교 카톨릭에 대한 이제 안티로 나온 게 이제 칼뱅주의고 엄격하고 규율을 강조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을 이제 그 당시 영국 사회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규율이 있다라는 건 그 규율에서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졌던 거고 그러한 뭔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하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약간 낙인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낙인이 찍히면서 사회적인 평판이 엄청 저하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서로가 서로를 좀 감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쾌적한 사회 불쾌함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숨막히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60년 전 책인데 되게 비슷한 맥락이 나타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그 자유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되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의견이 옳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키케로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제 키케로가 다른 사람이 되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의견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죽은 도그마를 답습화해서 저거는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틀린 거야가 아니라 그럼 왜 다른지 이해를 해보고 정말 받아들일 것이 없는 거야 저 사람의 의견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제가 이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프랑스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신랄하고 엄청 풍자로 유명한 분인데 찾아보니까 그분이 한 말은 아니고 이 사람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자가 이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의했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내놓은 문장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걸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축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신이 어떤 주장을 하든 이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자유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참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언론의 자유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굉장히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결국 당연하게 이제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그거를 얻어내기까지 피와 아마 땀과 노력이 요즘 말로 피땀 눈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볼테르도 심지어 감옥을 많이 가셨었거든요. 풍자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어쨌든 개개인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 분위기, 토양,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은 밀은 중요하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밀도 상당히 엄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유롭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약이 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 뒤에 해제에서 표현하기를 이 몇 안 되는 자신의 사상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한 것들을 실제로 다 이행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한 것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런 제한점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되게 제약 조건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내가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하는 행동도 아주 약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여기서 예시로 안 나온 것지만 저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다뤘던 것처럼 자살을 내가 하게 된다. 그렇죠. 정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회에. 뭐 예를 들면 나의 시신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자살이라는 행동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이게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뭐 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겠죠.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죠. 그래서 자살은 되게 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이 나빠진다. 그럼 가족들이 걱정을 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나의 어떤 그 건강이 나빠짐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를 한다든지.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나의 어떤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나라는 조금 의구심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의구심을 가졌던 게 결국엔 스펙트럼 상에서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해악이고 어느 지점이 해악을 미치지 않는가를 논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펙트럼 상에서 이렇게 어디까지가 해악이고 어디까지가 해악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미묘한 문제라는 부분에서 저도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제한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스펙트럼이 너무 크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악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제한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이 문맥을 해석했을 때 일종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있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비유하기를 일종의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미래의 표현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 사람들 어떤 존엄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이제 간섭하거나 개입하게 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죠. 미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현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경 발달장애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의 기준에서 뭔가 자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뭔가 능력, 내가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좀 자유가 제한되고 조금 더 주변의 도움이나 어떤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게 현대적인 관점이면서도 저희가 지난 그런 쾌적한 사회 불쾌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좀 너무 이제 어떤 자유의 어떤 하한선을 정해버릴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좀 큰 제한점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계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화두로 떠올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미리 비판했던 어떤 재판관이 딱 있어가지고 당신은 그 자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성숙한 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의 자유는 국가가 좀 이제 회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다를 게 없어가지고 모순되는 지점이 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건 이런 전제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실은 또 이 사회가 유지가 되고 어떤 그 안에서 자유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위해를 입혀서 남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런 폭력적인 것을 사용하거나 맞아요. 완전 구속을 해버린다든지 그 자유를.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가 왕정시대이기도 했고 그 전까지 이제 되게 중세의 어떤 되게 저희가 암흑기라고 부르게 되는 그 시기를 지나왔던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민주주의에서도 되게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을 지나서 되게 더 자유를 강조하게 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미래의 관점은 국가의 어떤 기능이나 힘을 최소화하는 게 그 사회에는 유익이라고 봤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라고 표현해도 좋을까요? 최소한의 정부를 되게 옹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기도 한데 이제 리버럴리즘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자유주의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말 최소한의 어떤 복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약간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다룬 죽음이란 무엇인가처럼 이 철학책들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최대한 그 한계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철학적 용어로 비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비판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부정적인 부분을 끄집어낸다기보다 어떤 한계점을 설정한다라는 의미로 비판을 사용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칸트의 책이 있는데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순수이성이 어디까지냐를 따져본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내가 말한 걸 너네가 다 지켜야 돼 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한번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반감이 가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쨌든 철학이라는 게 논리적인 정합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밀어붙여도 이게 가능한지 한번 사고의 실험을 해보는 거지만 아마 이게 현실과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당연히 밀도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고 현실을 적용하는 것 약간은 시행착오가 있거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걸 저희도 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죽은 도그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펼쳐놓은 이론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에서 이 사람이 펼쳐놓은 것들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좀 몇 가지 예를 좀 들었던 게 뭐 예를 들면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강제로 그거를 운영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과도한 간섭이라고 미름 봤던 것 같고 다만 그것들이 어떤 뭐 길거리에서 너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 중독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약간의 보이지 않는 곳을 좀 숨겨가지고 약간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견제 장치를 좀 마련해 놓음으로써 그 도박장 사업주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어떤 그런 가능성도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해 놓는다. 그런 식으로 좀 절충점을 찾는 걸 보면서 되게 철학적 사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를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다라고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정치 활동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예시를 듣고 조금 의아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너무 현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오히려 음지화되어서 네네.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음지화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허용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건 그 불법 도박 자체를. 그렇네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되게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를테면 이제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매춘에 대한 부분들이 일각에서는 이것을 이제 뭐 양지화 시켜서 합법화해야 된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유럽 몇 국가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뭐 네덜란드가 아마 대표적인 나라로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에서는 그것이 다시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결론이 지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합법화되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게 관리가 될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불법 도박장이라든지, 불법 매춘이라든지 이런, 혹은 이제 뭐 마약이 유통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박이나 어떤 도박 같은 경우에 국한시켜 놓고 봤을 때는 그걸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라가 이제 규제를 하면서도 적당히 이제 모든 사람이 거기 다가갈 수 없게 이제 견제 장치를 해놓는 거잖아요. 거기 뭐 예를 들면 뭐 미성년은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혹은 외국인만 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견제 장치를 하면서 개개인의 어떤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게 사회 전체에 너무 큰 해악이 되지 않게 잘 설정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느꼈고, 특히 담배가 되게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담배가 보통은 한국은 편의점에 들어가면은 담배를 이제 바로 그 매점에 가장 잘 보이는데 딱 보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새로 알았던 게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숨겨져 있대요, 담배가. 그것도 같은 논리인 거죠. 그것도 사람들이 살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시야에서 최대한 치움으로써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 이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약간 어느 정도 그 선을 좀 그어놓는 거, 그런 견제 장치들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조금 그 자유의 어떤 줄타기라고 해도 좋을까요? 줄타기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에서도. 그래서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들을 한번 2부에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